며칠 전에 이진님이란 분 댓글을 봤는데 DSR 관련 내용이었다. 누군지 알 것 같죠? 가려놔도 DSR에 대해서 언급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가 그분의 의견이죠? 입을까요?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며 집을 살 때 제한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한도가 크게 늘어나 수요 제한의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 외에 차주 단위 규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DSR은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면서 집을 살 때 제한이 되는 요소이냐? 이건 아니죠. 왜냐면 DSR은 말 그대로 모든 대출에 한해서 소득의 40% 이내.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몇 개 피해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랬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죠. 이게 보시면 DSR의 비중이 60%가 넘어갔어요. 코로나 때도 50%대죠. 여기가 50%인데 그거 자체가 뭐예요? 동시에 받을 때가 아니라요. 받을 때는 둘째치고 지금 결국에는 이자보다 중요한 게 원금. 본인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이거예요? 자, 이자보다 중요한 게 원금이에요. 즉 원금이 굉장히 높다. 이거 자체가 주택 가격 거품이 심하다. 그러니까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원금이 지금 현재 집값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60%가 필요하다. 이자가 좀 내리더라도 50%, 한 3% 이상은 필요하다. 근데 적어도 이게 보편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20%에서 30%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담대 신용대출 동시에 받으며가 아니라요. 주담대만 받더라도 DSR에 걸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주 단위 규제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덜하다죠. 예를 들어서 300 버는 사람, 차주 단위 규제면 300 버는 사람은 원리금 나갈 수 있는 게 120만원이라면 300 버는 사람 둘이 결혼한다면 원리금으로 240만원까지 감당 가능하다. 원래 중위소득이랑 나오면 보면 좋은데 중위소득은 좀 잘 안 나오니까 이번에 발표가 평균소득으로 됐으니까 평균소득을 보는 이유는요, 전체 소득 해가지고 부자들 집 살 부자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자 몇 명이서 집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서민들, 평민들 그들 입장에서는 평민들, 일상적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집값의 핵심이 되는 건데, 그렇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전세 수요, 월세 수요를 가지고 수요 공급이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매매 수요를 가지고 말했죠. 그런데 보시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 차주당 아니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5만 4천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DSR 계산기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집값 소득 이런 건 둘째치고 핵심, 자, 소득이 지금 얼마요? 505만원이죠 그러면은 전체 소득은 어느 정도? 505만 4천원이죠 505.4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 한 6,064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주담대금리 좀 떨어져서 3%로 잡아봅시다. 상환기간 40년을 가지고 DSR 40%를 받으려면 많이 받아봐야지 5억 6천이에요 그러면 즉 평균 505만원, 이거 DSR 풀로 하면은 얼마요? 5억 6천. 여기에다가 자기 자본, 지금 막 10억, 12억 막 이런 집 받아주려면 자기 자본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차주 단위 규제가 아니라 가구 단위 규제로더라도요, 차주가 아니라 1, 2인 가구, 요즘에 1, 2인 가구가 많다는데 이럴 땐 또 1, 2인 가구는 빼죠. 3인 가구, 3인 가구도 3명이 문제는 아니죠. 그럼 핵심은 보통 가구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되죠. 요즘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가지고 막 6인 7인 막 이런 대형 가구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2명 정도 해봤자 DSR은 둘이 합친 거에서 DSR을 내는 건데 얼마나 나올 수가 있겠느냐. 각자 받아가지고 나온 게 저건데 안 합쳤겠어요 저들은? DSR 할 때 가진 편법을 다 썼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절세하겠다고 엄청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리 인하 대출 기간 연장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요, 반감돼서 그 효과가 가장 안 나오던 시기가 언제였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60이죠.
그러면 대략 55 정도는 나오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55가 나왔어요. 대출기간 연장해서 조금 뭐 늘어난 건 둘째 치더라도 코로나 때 55가 나왔어요. 금리 낮추더라도요. 지금 수준에서 55보다 더 낮출 수 있어요. 금리 0.5일 때가 55인데 금리 0.5까지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냐. 대출기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낮춰주더라도 하다못해 50 정도까지 많이 낮춰도 50이죠.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다는 소린데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그때 영끌한 사람들은 영끌 가능한 사람 중에서 살 사람들 샀어요. 그럼 영끌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태반은 샀고 일부는 안 샀죠. 근데 그 일부 안 산 사람들은 그때도 안 샀는데 지금 살 이유가 없고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지금도 살 여유가 없고 이유가 없고 여유가 없는데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다른 집 사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방법이 없죠. 그 다음 갭 투자자에겐 영향이 없습니다. 갭 투자자에겐 영향이 없는데 갭 투자자들에게는 역전세가 있죠. 요즘 자꾸 전세 오른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KB든 부동산이든 어디 지표든 전세 오른다는 지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세 가격 하락폭이 줄었다고 해서 전세가 오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작년 고점에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재계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전세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DSR 적용이 안 됩니다. 요게 핵심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4월 기준으로 78% 소진됐어요. 4월 기준으로 2월에 44%, 3월에 21%, 65, 4월에 13%. 5, 6월 집값이 더 올라갈 정도로 하려면은 5월에는 요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죠. 4월에 특례보금자리론 5조 3천억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총 늘어난 금액이 4조 7천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5조 3천억 받고 6천억 회수됐다는 소리죠. 그럼 이 6천억 회수된 사람 중에서 팔아서 갚았느냐? 팔아서 갚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월 30일부터 나왔는데 그때 산 사람이 벌써 팔아가지고 갚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팔아서 갚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예요? 갈아타서 갚은 거죠. 근데 갈아타서 갚았는데 주담대가 3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6천억 회수됐는데 3천억 늘었다는 소리는 주담대도 지금 디레버리징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 얼마나 남았냐? 얼마 안 남았다. 5월,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DSR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집값을 띄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책으로 집값이 띄울 정도까지 부양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를 왜 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깔 수가 없죠. 그럼 집값을 부양하려고 하는 건데 집값 지금 천정부제 올려놨다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많이 깠는데 집값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그때쯤 되면 탄핵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집값 살리지 말라고 집값 좀 잡아달라고 뽑아놨더니 부동산 심판으로 뽑아놨더니 부동산을 띄우려는 아주 나쁜 놈이었네? 이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민심이에요. 다른 걸로 진짜 막 예기치 못한 걸로 터질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민심에 반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안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막 이거는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심도 아니에요. 표도 다 이렇게 생겼는데 국가가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욕만 지질나게 쳐먹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이 평이하게 DSR을 폐지를 했느냐 DSR을 폐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보금자리론은 DSR 적용 안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인데 보금자리론 때문에 DSR 규제로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거는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뭐예요? 차주 단위 규제인데 지금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새로 유입되는 수요들 DSR로 집 사가지고 들어오는 수요들은 실수요들이죠. 그 유입되는 수요들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젊은 층에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다. 돈도 얼마 안 되고 대출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금리나 대출기간 연장으로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높아가지고 대출이 많이 필요해서 DSR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대출을 적게 만들어서 DSR이 소득은 크게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소득에 맞는 DSR까지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갭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갭투기는 그냥 전세 가격이 핵심인 거고 근데 갭투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금리가 예전만큼 다시 떨어질 거예요? 0.5까지 다시 떨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 많이 낮췄음에도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빠른데 떨어지는 건 늦어요. 왜냐면은 세입자랑 임대인 중에서 누가 더 우위예요? 임대인이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건 임대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떨어질 때는 임대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아까 3%로 잡았어요? 그 대출금리 3%면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그래도 5억밖에 안 나와요. 5억 6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하다못해 그래도 한 8억, 7, 8억 원 있어야 되는데 7, 8억짜리야 사겠죠. 근데 7, 8억짜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영끌족들 가장 많이 물린 동네가 노도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DSR이 효과가 없다? 저거는 그냥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죠. DSR의 효과가 이만큼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차주 단위라서 이만큼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때문에 요만큼 효과가 없고, 갭투기 때문에 요만큼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금리나 대출기간 연장으로 효과가 요만큼 줄어들 거야. 자, 그러니까 DSR 효과는 요 부분을 봤을 때 효과가 없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했죠. 귀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굉장히 펄럭대는 동물이다. 꼬리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굉장히 뱀처럼 기다란 동물이다.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굉장히 기둥처럼 단단한 생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걸 보셔야 된다.